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사람한테 신뢰를 준다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는 여러 가지 중에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해요.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호감을 느낀다, 신뢰감을 느낀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0초밖에 안 됩니다. 50초밖에 안 된다는 뜻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표현하는 말의 내용 이런 거를 정확히 듣고 생각하고 판단할 여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50초 내에 무엇을 보고 상대방에게 호감이나 신뢰도를 판단하느냐? 첫 번째는 시각이에요. 5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잘생겼냐, 예쁘냐, 믿음직한 느낌이냐 이런 걸 보고 판단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큰 부분이 청각이에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한테 호감이냐,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신뢰감을 갖냐 마냐를 결정한다는 뜻이죠. 이 판단을 대부분의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고 50초 이내에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서운 건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시각으로 매력을 느껴서 판단할 땐 자기가 저 사람을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나 저 사람 예뻐서 좋아해, 잘생겨서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청각은요, 사람이 저 사람 목소리가 좋아서 좋아해 라고 잘 몰라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소수고 정말로 청각이 매력적이어서 좋아하는 경우가 10개라면 그 중에 한 명만 청각이 좋아서 좋아한다라고 인지하고 나머지 9명은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좋아하잖아요? 신뢰하잖아요? 사람은 내가 뭔가 좋아하는데 내가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황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때 이유를 만들어내요. 진실은 청각 때문에 저 사람을 좋아하는 건데 이유를 모르겠으니 이유를 만들어내요. 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저 사람 말이야 아주 똑똑해 보여. 뭐 이런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냈을 때는요, 그 이유에 충성하는 정도가 훨씬 깊어져요. 그래서 시각으로 누군가한테 매력도를 보였을 때보다 청각으로 누군가한테 매력을 보여줬을 때 그 힘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시경 씨는 목소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시경 씨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발음도 매우 좋아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잘 자요. 그리고 이미 그분은 대중에게 노출이 오래된 사람이어서 그분이 매우 똑똑하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주의 주장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 뚜렷한 주의 주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때론 거침이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빼고 그냥 첫인상만 놓고 봤을 때 성시경 씨의 그 멋진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은 외모를 훨씬 좋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갖는다는 거죠. 이병헌 씨는 너무 완벽한 분이죠. 얼굴이 일단 다 했죠. 얼굴이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그만큼 훌륭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발음이 엄청 정확하시거든요. 어떤 시련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만 모음 발음이 정확하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병헌 씨는 다른 배우들하고 비교했을 때 입이 아주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병헌 씨가 웃으면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면서 이가 다 보이는 그런 미소를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을 다 활용해서 발음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는 발음이 아주 정확하고 그게 이병헌 씨라는 배우의 캐릭터를 살려주는 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시각적으로도 청각적으로도 다 완벽한 배우인 거죠. 완벽한 매력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은 따라하는 거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둘은 발성이 매우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대 자체를 매우 훌륭한 모양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로 생각하면 얼굴 자체를 매우 훌륭한 얼굴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병헌 씨도 마찬가지고 박서준 씨, 박보검 씨, 여자로 얘기하면 뭐 서현진 씨, 뭐 전지현 씨 이렇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대도 그래요. 그냥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소리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로 치면 그게 이병헌 씨, 한석규 씨, 옛날 성우 중에 배한성 선생님 이런 분들이고요. 여자로 치면은 뭐 오나라 씨, 서현진 씨, 성우 중에 서유리 씨,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 이런 분들이 정말 예쁜 소리를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 거는 따라하는 게 무의미해요. 그것보다는 우리는 훈련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따라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성우들, 대부분의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은 훈련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특히 저는 여성분들한테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여성분들이 요새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중저음을 내려고 해요. 그리고 한 15년, 20년 전부터 여성분들이 중저음을 내는 게 더 똑똑해 보이고 더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거는 김주아 아나운서 때문이에요. 김주아 아나운서가 중저음의 목소리시고 그분이 워낙 지적이고 신뢰감 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걸 갖고 싶을 뿐입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고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타고난 내추럴 톤, 자연스러운 톤을 제일 잘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톤을 찾아가는 게 발성 훈련이에요. 자, 지금 방금 영상을 5초 뒤로 돌려서 제가 말한 부분을 다시 보세요. 제가 말하는 말이, 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말할 때 내 말의 필요에 따라서 음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낼 수 있는 음역의 폭이 이만큼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가운데 되는 음을 기본으로 써야 필요에 따라서 내릴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부러워서 높은 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나는 더 올릴 부분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낮은 음이 부러우니 낮은 음으로 시작하자 더 낮출 여지가 없습니다. 내 말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더 변화를 줄 방이 없어요. 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맛을 살리기 위해선 항상 한 가운데 가장 편안한 그 음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한 상대하고 말할 때 음이 그 음이에요. 여러분이 엄마랑 얘기할 때, 아버지랑 얘기할 때, 형제들하고 얘기할 때, 떡볶이 먹으면서 집에서 TV 보면서 얘기할 때 엄마 사실은 나 말이야 저 사람이 좋아. 이러지 않아요. 우리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제일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편안한 톤입니다. 그 톤에서 가장 좋은 발성을 낼 때 여러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할 가능성이 제일 커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소리, 이게 안 좋아요. 요새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아졌는데 TTS라고 하죠. AI 음성.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연습할 때 그런 연습을 할 수는 있죠. 근데 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출발이 어디냐에 따라 약간 다른데 적절한 선이 여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이 너무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감정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내 고향 사투리에 따라서 억양이 좀 센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억양이나 감정을 없애는 쪽에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내 감정을 조금 더 집어넣는 쪽에 연습을 해야죠.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아나운서실 연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투리에 억양이 있는 사람은 이 사투리의 억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정을 싹 다 지우는 걸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절한 감정을 쌓는 걸 시키죠. 말이 아예 아무 감정도 없이 평평해지면 그 다음에는 아주 조금만 뭘 집어넣으면 그게 팍팍 살아요. 설렁탕에 소금을 많이 쳐먹는 사람은 거기에 소금 한 숟갈 더 넣는다고 해서 더 짜고 덜 짜고 잘 못 느끼잖아요. 근데 내가 소금을 아예 안 쳐서 먹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소금을 반 숟갈만 넣어도 짠맛이 확 느껴지죠. 그래서 말에 소금을 하나도 안 친 것 같은 설렁탕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말 자체를. 그럼 그 다음에 소금을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자리에다가만 할 수 있는 거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음이 대체로 부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서도 모음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킵니다. 모음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이 대체로 약하다는 거. 두 번째가 모음은요 연습하면 상당히 빠르게 좋아져요. 그래서 연습했을 때 좋아지는 이 기분 좋은 느낌을 빨리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그 모음 강의 부분을 맨 앞에다 넣긴 했어요. 모음이 대체로 좀 부정확하게 나오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요새 자음 중에는 리을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을 발음은 우리나라 발음에도 L 발음하고 R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L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는 설측음이라고 하고요. R 발음은 우리나라 말로 전설음이라고 해요. 전은 구를 전자예요. 혀가 구른다 해서 전설음이고 설측음은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공기가 혀의 양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설측, 측면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서 설측음이라고 해요. 그 두 가지 발음이 다 있는데 전설음인 경우에 리을 발음을 똑바로 못하고 이응 발음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라는 걸 그렇지처럼 발음하는 거죠.
여러분 귀엽게 표현할 때 사랑해를 쌍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리을이 안 돼서. 이런 사람들은 리을을 굴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흐르르르르르 부르르르르르 이런 발음들이죠. 그런 발음들을 계속 연습하면 리을을 굴리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얼굴을 옆으로 틀어서 보여드리면 앞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혀로 만져보세요. 윗니 앞니의 뿌리 쪽에 딱딱한 부분, 여기를 치조라고 합니다. 치조에 혀가 닿거나 혀가 이 근처에서 소리가 나는 걸 치조음이라고 해요. 니은, 디귿, 쌍디귿, 티읕, 리을, 시옷 이런 애들이에요. 쌍시옷 포함이죠 당연히. 그럼 나 해보세요. 나, 다. 어디서 혀가 닿는지 알겠죠? 같은 자리죠. 사. 여기 있어야 돼요, 혀가. 그러니까 앞니가 있으면 시옷은 닿진 않아요. 거의 닿죠. 사, 그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혀 짧은 소리는 시옷이 앞니에 가서 닿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혀 짧은 소리가 아니라 혀 긴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치조음하고 바꿔서 사용해 보면 됩니다. 사랑해를 사랑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를 니은과 디귿으로 바꿔요. 나랑해, 다랑해, 사랑해, 나랑해, 다랑해, 사랑해, 나랑해, 다랑해, 사랑해. 그러면 혀의 위치가 비슷한 자리에서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옷할 때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게 느껴져요. 모든 시옷 발음, 특히 친구들이 나한테 너 그거 발음 이상해 라고 한 그 낱말들의 시옷을 니은 디귿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고칠 수 있습니다. 표정은 기본적으로는 미소가 중요해요. 이 미소를 머금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의 핵심 주제일 땐 표정도 강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갑자기 무표정을 한다든지 갑자기 환한 미소를 한다든지 뭔가의 표정으로 강조를 주는 거 중요하고요. 이때 손동작을 써주는 것도 역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런 손동작을 보여주는 이런 시각적 효과에 따라서 저 사람이 강조하려고 하는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해요. 저는 비화라고 하는데 이걸 허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미가 없는 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라는 말을 가끔 해요. 말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이런 말 의미 없어요. 이런 거를 비화, 허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를 줄이는 게 좋아요.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여러분의 주변 사람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정말 많이 쓰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가 그러는 줄 모를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치느냐? 찍어서 보여주세요. 찍어서 보여주고 보여주는 그 영상을 틀어놓고 타이핑을 해보세요. 영상 속의 인물이 하는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리고 텍스트, 그 쳐놓은 대본을 보면 안 하고 싶을 거예요. 솔직히 제가 지금 말한 거 이거 실천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과 회사에서 발표 1등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만큼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면 이 영상에 나온 것 중에 내가 볼 때 요거 하나라도 우선 고쳐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만 찝어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든 우선 그 하나만 먼저 파고들어서 고쳐보세요.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발전했다라는 느낌도 확실히 올 거고, 그리고 진짜로 발표할 때 실력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하기 실력이 진심으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제일 나쁜 말이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고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듣는 말 뒤에는 다 기분 나쁜 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 중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거예요. 이게 왜 나쁜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사실이면 다 말해도 돼요? 왜 그래요? 사실이면 다 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같은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해요? 잠깐 거 안단 소리잖아. 21세기에 우리 그러지 맙시다, 진짜. 히렌츠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이기도 해요. 부사를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꿔봐라 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제 책에서 한 말은 너무너무를 너무 많이 쓰는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들을 자세히 보면 특정 부사를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정말, 진짜, 그리고 요새 MZ세대라면 개 없으면 말 못합니다. 요새 친구들. 지금부터 10분 동안 개 안 하기 하면 아무도 말 못할 거예요. 개 안 하려니까 개 힘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정도로 개 없으면 말 못하고요. 저희 X세대들은 졸라 없으면 말 못했었어요. 이런 표현들, 자기가 특정하게 많이 쓰는 부사들이 있어요. 언젠간 되게 재밌고 참신한 부사였었을 거예요. 그때 한두 번 썼을 땐 좋았는데 이젠 진부한 표현이 됐어요. 특히 많이 쓰고 있는 나한테는. 그러니 그 부사를 쓰지 말아보자고요. 최대한 다른 표현을 해보자 이거죠. 그것만으로도 내 표현이 참 다양해지고 참신해집니다. 힐앤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만약에 내가 야 이거 너무 좋다 라고 표현할 것 같으면 아예 다른 감각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시원한 물을 한 잔 먹었더니 너무 좋다. 시원한 물, 촉각이죠. 이 촉각을 다른 걸로 표현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 여기서 이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더니 마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맞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상상이 되면서 나의 시원함이 너에게도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매번 표현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귀찮은 점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했을 때 방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우리 피디님 앞에서 입 벌렸거든요. 이렇게 듣는 상대방들로 하여금 와 얘는 말이 되게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애를 낳고 달라졌습니다. 사실 애를 키우면서 이 말의 표현들, 대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말은 역시 듣는 사람의 것이고 이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저는 아이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아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성인 간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나의 이런 생각을 들려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들려준다고 해서 얘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이거죠. 그럼 내가 그냥 내 생각을 던져놓고 몰라 나는 내 생각대로 말했으니까 난 속 시원해 땡 이거예요? 그럼 대화가 아닌 거죠. MBTI로 설명을 하자면 T와 F에서 T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표현하는 편이고 F는 조금 더 인간관계를 중시 여기는 편이죠. 그러니 F는 내가 지금 이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걸 먼저 고려하는 편이고 T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걔가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나는 일단 이 사실을 쟤한테 알려야 돼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T가 상사고 부하가 F일 때는 부하는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일은 잘 돌아가요. 왜냐면 상사가 지시를 명확하게 했으니까. 얘는 상처받았지만 명확하게 내려온 지시를 이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F가 상사고 부하가 T일 때죠. 이 F가 명확한 지시를 안 해요. 그리고 말을 돌립니다. 왜냐면 얘는 얘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을 못하고 너는 말이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팀이 이렇게 있으니까 쟤는 이걸 하고 쟤는 저걸 하고 쟤는 저걸 하고 네가 남았네?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F면 그렇게 말하면 또 알아들어요. 근데 FT면 얘는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말하면 쟤는 그거 하고 쟤는 그거 하고 쟤는 그거 하네요? 그러고 안 해요 자기는. 자기는 뭐 하라고 말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F는 열받는 거죠. 시켰는데 왜 안 해? 언제 시켰어? 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소통의 부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런 경우에 부하 T는 상사 F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지금 원하는 게 뭐요? 그냥 솔직히 말해보쇼.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지만 이걸 돌려 말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팀장님께서 만약에 제 입장이었다면 지금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볼 것 같으세요? 이렇게 돌려 말한다든지 팀장님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팀이 얻어야 되는 큰 결실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팀장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팀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저 T들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요. 당신이 아무리 직설적으로 얘기한들 저들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냥 말해요. 괜찮아요.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네가 할 일은 3개야. 1 이거, 2 이거, 3 이거 해도 괜찮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상대방을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찾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디로 눈길이 가는가? 그 눈길이 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그 눈길이 간 거기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에 갑자기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거 좋아하세요? 인테리어 소품 좋아하십니까? 그랬을 때 갑자기 확 반응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인테리어 소품이 정답인 거예요. 근데 인테리어 소품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인테리어 소품 좋아하죠. 그러면 이건 좋아하지만 답은 인테리어 소품은 아니에요. 그러면 금괴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전설에 내려오는 해적 보물함 이런 걸 좋아하십니까? 이게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보고 관심을 표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자켓을 입은 걸 좋아하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면재질 자켓을 좋아하는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남색을 좋아하나? 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책에 쓴 예는 어떤 사람이 카페에 갔는데 영화 음악이 나오는 걸 보고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영화 좋아하세요? 네, 이 음악 좋아하죠. 저 이 영화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은 영화 광이어서요. 영화에 대해서 술 하기 시작해요. 근데 상대방 반응이 없어. 영화가 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찔러봐서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끊어야죠. 거기서 내가 아는 걸 다 털어놓고 다 말한다고 해서 내가 똑똑해 보일 수는 있나? 그럼 여기서 정답은 뭐냐? 음악이었구나. 이런 음악 좋아하세요? 바이올린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실내악 사중주가 좋으신가요? 바이올린 솔로가 좋으신가요? 이렇게 파고 들어갔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정답을 맞췄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세심하게 관찰해서 찾아야 됩니다. 찾아보고 찔러보고 맞으면 계속 아니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또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사를 최대한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제 인생책으로 신봉하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2장 타인의 호감을 사는 법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타인이 말을 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걸 얘기하든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바이올린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갑자기 바이올린 음악을 던지고 사중주를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혼자 한 30분 얘기하는 거예요. 난 듣고만 있겠죠. 맞장구만 쳐주면서. 근데 이렇게 맞장구만 쳐주면서 듣고만 있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 실제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사람이 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한석준 저 사람은 바이올린에 대한 지식이 아주 풍부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바이올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실제로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말을 들어줬으니까. 그 대화를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대화를 즐거운 대화였다고 기억하고 저라는 사람을 아주 즐거운 대화 파트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판, 비난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욕, 뒷담화 이런 건 그냥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고 그냥 요새는 다 들어요. 어떻게든 다 들으니까 그냥 하지 마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남의 단점 같은 건 보지도 마세요. 그거 뭐하러 봐요? 남의 단점을 볼 필요가 없는 이유 말씀드릴까요? 사람은요 되게 쉽게 남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뭔가가 보이면 보이는 즉시 따라해요. 여러분 남들의 단점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단점이 여러분한테 옮아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다고요. 그러니 장점만 보세요. 최대한. 남의 장점은 보면 볼수록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점을 베낄 테니까. 매력적인 대화라고 얘기하면 저는 사실 요새 되게 걱정하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75년생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50이 되는 건데 저보다 앞세대 70년대 초중반생들, 60년대 후반생들 여기가 베이비붐 세대들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회사를 가도 사장, 부사장 혹은 임원들,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사회 뭐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고 제일 맨 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이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은퇴하실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했고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고 어쨌건 조직에서 성공하셨던 분들이라 조직 내에서 대우받으며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를 해서 돌아갈 집은 누가 있냐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라고 자주 대화를 하지 않았던 부인과 그렇게 자주 대화를 하지 않아서 지금 몇 학년인지 잘 기억도 안 나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잘 안 해봤어요. 안 친해요. 근데 이제 다시 친하고 싶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내 과장들, 내 대리들 보듯이 봐요. 뭐 나이대는 비슷할 수 있죠. 김대리, 야, 지난주에 데이트했냐? 좋았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집에 가서 큰딸한테 야, 지난주 데이트했냐? 좋았냐? 너네 데이트했는데 몇 시에 들어왔어? 지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렇게 늦게 다녀?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날까봐 저는 진짜 걱정돼요. 근데 이게 너무 일어날 법한 일들이에요. 왜냐면 당신들은 늘 누군가가 떠받들어주는 조직 내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곧 그렇지 않은 조직에 계셔야 될 테니까. 그럼 다시 그 가족들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 가족들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온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지금 느낄 상실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분들은 이 아이가, 내 아내가 그동안 살아온 일에 대해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회 안에서 지내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취조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야, 너 앉아봐. 너 학교에서 제일 친한 친구 누구야? 이름 대봐. 그래, 철수.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러질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 아이들을 걱정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주는 게 아닐 겁니다. 당신의 팀장, 당신의 과장, 당신의 대리가 정말 많이 참으면서 당신과의 대화에 맞춰왔다는 것만 일단 알아주세요.
어렸을 때는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매력도를 올리는 거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잘 못해서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내가 가진 생각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쫙 쏟아낼 수 있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준다든지 그 사람이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만으로도 사람으로 하여금 강력한 호감을 살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 거기도 하지만 30대, 40대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투 가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말 끝을 분명하게 안 하고 흐리는 사람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 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까지 저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 의견을 너무 강하게 표출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저는 뭐 지난번 중국집도 괜찮아. 뭐 요 앞에 새로 햄버거집 이렇게 해요. 또 본인의 생각이 그렇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말은 이 사람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특히 직장 내에서는 그 사람의 의견은 의견으로 쳐주질 않는 거예요. 자, 팀원들 의견 내보세요. 1번 넘어, 2번 넘어, 3번 그러면 3번은 의견 빼는 거예요. 1, 2번 중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3번 직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니 왜 나는 무시해? 나도 정말 잘 생각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낸 의견인데 왜 내 말은 무시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무시하게 만든 게 본인이에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사실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참 독특한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번역이 안 돼. 어느 나라 말로도 중국어로 한다면 뭐 조호자를 쓸 거예요. 영어로 한다면 굿맨이라 그럴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착한하고 그 의미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특히 그 착한에 저는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정적인 의미가 뭐냐면 권위에 순종적인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착하다는 말에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나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 이나 이런 걸 배제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래서 이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좋은 면도 있죠. 착한 게 왜 나빠요? 착한 거 당연히 좋은 면도 있어요. 근데 이 나쁜 부분이 조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강조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에 컴플렉스를 갖는 사람들, 소위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고 제시를 하면 당연히 그걸 따라줘야 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죠. 저는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판단이 더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내 친구의 판단을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판단했지만 이번엔 우리 팀의 전체적인 결정을 따라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가운데 그래 이번엔 그렇게 할게. 나는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지만 나머지 팀원이 전부 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하니 그래 그럼 내가 오늘은 참고 너희랑 같이 갈게. 혹은 야 나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못 참겠고 오늘 짜장면 반드시 먹어야 돼. 니네가 나 따라올래? 아니 우리 따로 먹고 좀 이따 만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밥 한 끼 같이 안 먹겠다는 게 나쁜 사람이에요? 이걸 갖고 너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면 그놈이 이상한 놈이죠. 맨 처음에 분명한 의견을 내는 게 중요해요. 우리말에 뭐 얘기할 때 미괄식, 두괄식 얘기하는데 저는 직장, 사회생활에서 미괄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정말 극상으로 잘하는 사람은 미괄식으로도 의견을 멋지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드물어요. 내가 더 멋지게 말하고 싶어서 고민이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두괄식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할 말의 주장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를 먼저 말하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미괄식인데 두괄식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있거든요. 이게 두괄식이에요. 항상 이렇게 말해 버릇해야 됩니다. 성대를 눌러내는 소리는 무조건 나빠요. 왜냐면 그건 성대를 상하게 해요.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내 귀를 긁는 소리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발성은 하지 마세요. 남자들이 흔히 중학교 때 많이 해요. 왜냐면 내 친구들 중에 일부는 변성기가 왔잖아요. 걔네 소리는 멋있거든. 난 안 왔어. 그럼 나도 낮은 소리가 내고 싶거든. 그래서 막 야야 나도 이제 변성기가 온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옳지 않아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는 뜻인데 이거는
정확한 발성이 기본입니다. 일단 내 소리를 정확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돼요. 솔직히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마음먹기의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부터 내 소리에 내 정신을 싣겠다. 이 말을 저한테 해준 사람이 손범수 선배였는데 실제로 그분이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서 범수 형이 저한테 야, 너 내가 지난번에 말해준 거 기억하지? 보여줄 테니까 잘 봐라. 그러고 딱 사회자석으로 올라가셨는데 800명짜리 결혼식이었고 진짜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범수 형이 올라가셔서 한마디 하자마자 장례가 정돈됐습니다. 다들 자리를 찾아 앉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장례가 정돈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은 발성과 이 발성에 나의 힘을 싣는 거예요. 그 힘입니다. 내가 이 소리로 이 장례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 에너지를 전달하겠다. 모두 다 나를 보게 만들겠다. 라는 내 마음을 딱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소리가 아닐 땐 잘 안 실려요. 그러니 발성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 좋은 발성이 됐을 땐 나의 마음을 내 소리에 싣는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이거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됐을 때 이거 쾌감이 어마어마해요. 호흡량은 크면 클수록 좋아요. 호흡량이 크면 말을 할 때 훨씬 편안합니다. 허파가 호흡량이 1부터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할 때 1부터 10을 다 쓰지 않아요. 10만큼 들이마셨다가 이거를 다시 1이 될 때까지 쭉 짜내가지고 그만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이 한 3에서 7 아니면 4에서 6 요 정도만 써요. 보통 사람 말할 때는. 근데 이렇게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전체 호흡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쓸 수 있는 호흡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앉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이렇게 앉아서는 호흡이 안 돼요. 저는 됩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연습했으니까. 하지만 처음 연습하시는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호흡을 연습하겠다? 이거 절대 되지 않아요. 바른 자세로 해야 됩니다. 앉았을 때도 서 있을 때도. 그럼 뭐가 바른 자세냐? 여러분의 정수리에 머리 가장 높은 곳에 실을 매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실을 저 천정에 매달았어요. 천정에서 내 머리에 실을 톡 당겼어요. 그럼 내가 어떤 자세가 될까요? 착! 어깨, 팔, 다리는 축 늘어진 상태에서 머리만 툭 높아지겠죠?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때 목도, 기도도 모든 게 가장 바로 열려요. 그죠? 턱을 이렇게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턱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턱을 미는 듯이. 이게 바른 자세예요. 이 자세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좁게 숨을 가늘고 길게 내 정면에 있는 벽까지 쭉 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짧으면 10초, 길면 30초 할 수 있는 만큼 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재채기가 나왔죠? 이게 정상이에요. 호흡 연습할 때는 재채기가 많이 나오고 하품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허파를 정말 1까지 쭉 짜냈기 때문에 이러면 재채기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허파를 계속 크게 썼다가 줄였다가 이 연습을 하다 보면 하품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재채기나 하품이 나온다? 그러면 연습을 똑바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더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더듬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도 더듬고요. 여러분은 편집한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안 더듬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찍은 영상을 편집한 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이 더듬었는지 아실 겁니다. 왜냐면 그걸 다 자기들이 자르고 있을 테니까. 몇 번 잘랐는지 기억을 할 거잖아요. 방금도 더듬었네요. 이런 게 더듬은 건데 저는 지금 어떻게 했죠? 방금 제가 더듬었다는 걸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자신이 그걸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그걸 무시하고 넘어가면 듣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크게 의식을 하면 상대방들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말 더듬는 현상은 그냥 무시하고 쭉 가도 돼요. 괜찮아요. 잘 몰라요, 사람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좀 심한 말 더듬 증상이 있다, 의학적으로까지 문제가 있는 정도다 라면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도의 범위, 만약에 연습으로 고쳐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라면 내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자리에서 하려고 하는 말이 스스로 완전히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 참아요. 지금 상대방이 질문했다고 해서 내가 빠르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가 됐나 안 됐나,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걸 완전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요. 그래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 중에 한 1, 2초 정도 말이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져요. 괜찮아요. 생각보다 1, 2초 정도 끊어지는 거 듣는 사람은 잘 모르고요. 심지어 이건 발표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말 맛을 살리는 방법인데 뭔가를 읽어야 될 때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본을 읽었는데 말하는 것처럼 재밌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야 쟤 국어책 읽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끊어 읽기고 하나는 강조예요. 끊어 읽기는 말의 의미 덩어리 단위로 계속 끊어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못해서 의미 덩어리 단위 중간에 끊거나 의미 덩어리 단위와 단위 사이를 안 끊고 연결하거나 그러면 듣는 사람이 순간 못 알아들어요.
보여요. 거기가 붙어 있으면 혹은 거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의미의 덩어리, 단위 잘 끊어서 읽어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강조가 있습니다. 강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크게 말하는 거, 천천히 말하는 거, 그리고 가장 강력한 게 앞에 잠깐 쉬는 겁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고 다 많이 쓰이고, 물론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제가 그랬죠? 저는 세 번째 방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라고 했죠. 제가 세 번째 방법을 크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느리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앞에 제가 충분히 쉬면서 세 번째 방법이라는 말이 아주 강조가 됐죠. 이게 강조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크게 말하거나 느리게 말하거나 잠깐 쉬거나 하는 것들이 다 말의 리듬이 돼요. 그래서 그 자체가 말 맛이 되고 말의 리듬을 살려주는 일이 됩니다.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20명 정도의 소규모 강연장에선 누구나 다 여러분의 얼굴이 보여요. 근데 100명, 200명, 500명 이런 강연장에 가면요, 여러분의 얼굴은 화면에 나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서 바로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목소리에 실린 힘, 이 목소리에 실린 여러분의 에너지, 이것은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의 컨트롤만으로 좌중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일단 어떤 거든지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계속 빈틈을 찾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정말 찾다 이건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될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안 된다 소리를 먼저 해요. 진짜 나쁜 건 뭐냐면,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딴 방법을 찾아서 하면 나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못하게. 그래서 누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쟤는 안 가까이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죠. 속이 뻥 뚫렸던 거는 남의 전화를 엿들었던 건데, 사실은 저희 출판 사업 하는데 크게 도와주고 계시는 인쇄소 전무님 차를 얻어 타고 어딜 가고 있었는데 전무님이 어딘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걸 받았는데 상대방이 왜 전화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즉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딱 받자마자 네, 그 문제 말씀이시죠? 제가 이러이러하게 처리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대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래 화내려고 전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대방들이 어떤 일에 잘 모른다든지 불만이 생길 수 있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꿰고 있는 거죠. 솔직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야 되거나 나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야 될 때 이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잘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한 것도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말이 되는 변명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해결하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솔직히 얘기를 하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겸손이, 이것도 웃긴 건데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인다? 이게 벼가 익어서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요, 진짜 벼가 익어보니까 다른 익은 놈들도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아직 안 익은 놈들도 위대해 보이는 거고, 그래서 고개가 숙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한 사람은 다 겸손해요. 저는 안 그런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 어디 행운으로 성공했겠습니까? 다 자기 필드에서 진짜 미친 듯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했겠죠. 나이가 어리건 많건 상관없이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또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의 성공 뒤에 숨겨진 내가 안 본 그 사람의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노력을 내가 알기에 그 모습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고요. 내가 감히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자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설령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도 미친 듯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단지 기회가 안 와서, 단지 운이 없어서, 단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미 주변에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로만은 해결 안 돼요. 단순히 말로만 신뢰를 주겠다면 발음 발성, 좋은 톤으로 말하고 이걸로 해결됩니다.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장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렇게 꾸준히 오랫동안 만나야 되는 인간관계에서는 이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본질이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언행일치, 내 말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나 이번 학기에 올해이뿔을 받을 거야. 그러면 올해이뿔 받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이뿔을 받을 거야 라고 했으면 정말로 올해이뿔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수준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과 그런 과정이 있어야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믿고 신뢰할 거 아닙니까? 나 담배 끊을 거야 라고 했으면 담배를 끊을 것 같은 노력이 있어야죠. 그 모습이 보여야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하다. 정말 노력을 했네. 멋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나 살 뺄 거야 라고 말했는데 다음날 콜라 마시고 있으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내 말을 뱉었을 땐 지켜야 됩니다. 성실함이야말로 어쩌면 유일무이한 재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전엔 제가 막 입사 지원하고 이러던 20대 무렵엔 성실하다라고 자소서에 쓰는 거를 자존심 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다는 건 뭔가 쓸 능력이 없는 애들이 쓰는 변명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이를 들고 보니까 뭔가를 매일매일 꾸준히 할 수 있다? 그냥 그게 1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3, 4년 전에 다시 팔굽혀펴기를 매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팔굽혀펴기를 매일 그냥 한 개라도 하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근데 최소한 10개는 했었거든요. 근데 10개로 시작한 팔굽혀펴기가 하루에 한 5번, 6번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5번, 6번을 몰아서 하지도 않았어요. 소위 PT 하는 사람들처럼 막 5세트 이게 아니에요.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에 한 번 하고 오후에 졸리다 한 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저녁에 한 번 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 운동은 아니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매일 했고 한 6개월 동안 이틀 빼먹었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쯤 됐을 때 한 번에 제가 60개까지 했고 그거를 하루에 5번을 하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제가 300개를 하는 거잖아요. 몸도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그것만 했는데 그 짧은 6개월이었을 뿐인데, 그래서 그냥 매일 하는 게 키 왕짱이고 그게 제일 어렵고, 어쩌다가 하루 팔굽혀펴기 100개 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100개를 한 달 동안 매일 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저 네이버 카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칭찬클럽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이 칭찬클럽에 8월엔 30명이 있었고 9월엔 지금 50명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매일 칭찬클럽 게시판에서 자기를 칭찬하는 글을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는 글을 쓴 글에 댓글을 달아요. 너 이런 거 했어? 훌륭하다. 칭찬해.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저도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지식인사이드 나와서 100일만 나를 칭찬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에 나 100일 동안 이거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한 댓글은 많은데 저 100일 해냈어요 라고 한 댓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해드려야겠구나, 도와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칭찬클럽을 만들었어요. 그 실제로 30명 가운데 제 생각에 한 17, 8분이 30번을 다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을 드릴 계획이에요. 9월엔 50명이 신청했는데 50명 중에는 제발 50분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저 이 사람들한테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칭찬클럽 해봤는데 지금 이제 보름 지났는데 실제로 느낌이 어떠냐? 너무너무 기분 좋고 자기한테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실제 고작 보름 매일 나를 칭찬했을 뿐인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모든 능력 가운데 성실함이 1등. 왜냐면 성실한 애는 그거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 영어 못해요. 이제부터 하면 되겠네. 성실하니까. 나 엑셀 몰라요. 이제부터 하면 되겠네. 성실하니까. 성실한 애는 그냥 뭘 시켜도 할 수 있어요. 만들어져요. 확실해요. 저 안 성실해요. 저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딱 팔굽혀펴기 하면서 성실이라는 거의 효능에 대해서도 깨달았고, 이게 나를 이렇게까지 바꿔주는구나. 나의 자존감, 나의 자신감,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해낼 수 있다라고 마음먹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팔굽혀펴기 300개를 20대 군대에 있을 때 이후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걸 40대 중반에 했다니까요. 정말 너무 좋았고 너무 뿌듯했어요. 물론 너무 오랫동안 안 하다 했더니 팔꿈치가 아파서 지금은 그만두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시 했다는 게 그게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최근에 본 사람들 중에는 책 많이 본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좀 무식하게 많이 봤더라고요. 진짜 막 1년에 200권씩 읽어 제끼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한 권을 10번, 20번씩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책이 정말 내용이 좋고 내가 이 책에 있는 모든 걸 뽑아 먹어야 되겠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걸 10번, 20번씩 돌려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노력들이 저한테 좀 크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도 성실함인데, 아까 얘기했던 성실함의 연장이기도 한데,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꾸준한 게 최고예요. 그거를 얼만큼 꾸준히 장기간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여기에 많은 게 갈리더라고요. 성공이라는 말의 의미도 사람마다 참 다양한 의미가 있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도 정말 많습니다. 다양해요. 이것들 중에 뭐가 하나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 말하기 스킬도 꼭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성공을 뭐라고 뽑는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성공의 가치에 인간관계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인간관계를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말, 스피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평생 쓰는 거잖아요. 내가 취업을 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팀장 승진할 때는 그때 한 번 더 필요하고요. 임원 승진하면 또 필요하고요. 더 승진하면 이제 회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도 필요하고요. 모든 걸 은퇴한 다음에는 나의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 또 필요합니다. 일단 행복하려면 일과 관계없이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죠. 그러니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할게 라는 생각보단 그냥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스피치 연습을 해서 지금부터 하루하루가 생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내내 행복하게 사는 게 저는 훨씬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스피치와 함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